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3년을 배웅하는 12월호 극장전에 오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영화 전문 주간지 시네21 송경원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송년은 어떻게 구성할까 저희가 좀 궁리를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의 리뷰를 하고 편집장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의 핫한 영화는 바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입니다. 네. 들으시는 분 중에는 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 때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읽은 분도 있고 혹은 이 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일 거예요. 이 영화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된 후에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극화한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종의 전쟁 영화인데 탱크도 나오고 그렇죠. 교전도 나오고 그런데 아마 전쟁 영화 중에 가장 말이 많은 영화가 그렇죠. 아닐까. 옛날에 페일세이프 같은 네.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흑백 영화 있었잖아요. 네. 전화로 다 하는 영화 긴박한 상황을. 그런 것 좀 굉장히 신뢰극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현대사 사건들이 광주 민중항쟁을 비롯해서 영화화가 됐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근데 그러고 보니 12.12 영화가 없네라고 했던 게 이게 좀 물량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예산도 많이 들어간 영화죠. 예산도 제법 많이 들어간 영화고요. 네. 사실 12.12가 영화화 안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그 장면이 독재가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 순간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역사적인 비극을 바탕으로 그 시민사회가 승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영화화 소재가 많이 됐는데 12.12는 엔딩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결국은 군부 독재가 들어선 얘기고 그렇죠. 서울의 봄이 제목이니까 그 봄이 끝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봄 아니면 어쩌면 이제 와야 될 봄을 상상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늘 김성수 감독님이 좋아했던 남성 캐릭터들이었던 대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대결 구도의 역사를 약간 가지고 와서 네. 거기에 적당히 그렇죠. 안전한 분노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분노는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은 저 전두광 나쁜 놈 이것보다는 저거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나중에 청문회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장태환 소장의 가장 큰 분노가 그거거든요. 쿠데타 일으킨 놈에 대한 분노보다는 국방장관이 네.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에 가까워요. 장태환 소장님도 나중에 이제 정치적 행보를 걸은 걸 보면 보수주의자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우파에 가까운 사람이고 굳이 정치적 성향이 나눈다고 하면 그쪽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식은 뭐냐면 직업윤리인 거예요.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이 잠극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건 거죠. 근데 관객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분노들이 되게 큰 것 같고 막을 수 있었는데 저런 일종의 무능과 보신주의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들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김의성 배우가 그런 역할을 너무 오래 전담하고 있어서 네. 이 영화의 가장 영리한 전략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쿠데타 세력을 향한 분노로 가면 영화가 엄청 단편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정치 세력도 이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이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고결함, 판타지 같은 이상적인 어떤 남성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패의 원인이 이제 이태신 장군이 되면 안 되는 건 거죠. 이게 분명히 막을 수 있었고 이게 안 일어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망했냐라고 하면 전두광 캐릭터가 비웃는 그 똥별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두환은 똥별들 때문에 이 쿠데타를 성공시킨 거죠. 이 영화만 놓고 보면 쿠데타 계획이 엄청 촘촘하지도 않았고 계속 실패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엉망진창의 와중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늘 만들어주는 건 무능력한 똥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가 다 쏠리게 사실은 분리를 시켜준 건 거죠. 그때 상황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군인층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보신주의자 있었을 거고, 그냥 이렇게 기회주의자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편승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무 정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분들 청문회 영상이 다시 소환돼서 너무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영화가 두 파트를 나눠서 사실은 이게 명백한 흑배로 나눠놨는데 그렇게 흑배로 나눈 것처럼 안 보이는 이유가 하나의 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놈들 측에 있는 인물들도 똘똘 뭉친 게 아닌 것처럼 나오죠. 다소 오합지졸이죠. 완전 오합지졸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리와 그 강인한 끈끈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얼마나 허상이고 그 실체를 까발리는 그 초라한 것들을 되게 추잡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늘 영화적으로 반복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두광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신주의의 지리멸렬 눈치 보는 사람들인데 약간 못남의 백과사전? 그렇죠. 네. 못난 남자는 매우 다양해. 근데 훌륭한 남자는 딱 한 명이고 완벽하게 딱 완성이 돼 있어. 평면적인 인물이고. 근데 선악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쪽 편을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평평하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졌는데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원죄와 책임을 이제 중간에 있는 무능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주의의 똥별들로 이제 사실 현실도 좀 금연이 크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게 현실에 비춰져 있으니까 완전히 역사를 뭐 바꿨다, 각색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이분법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분적으로 나누고 사실 관객들이 위치를 어디에 놓냐의 문제인데 12.12 사태 같은 게 영화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게 반란군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나리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두광이 어떻게 그 반란을 성취하느냐, 반란군이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죠. 전두광이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예 초점을 바꿔서 진압군이 어떻게 패배했는가 진압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럼 진압군은 당연히 아주 온당한 그리고 사실 이게 김성수 감독님께 너무 잘 맞는 게 늘 자신이 추구해왔던 실패하는 완벽한 남성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딱 구현할 수 있는 캐릭터로 이태신을 판타지로 비추고 사실 무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엄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건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화려하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거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죠. 다 끝났을 때 이제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이태신 장군을 보여주는 그 숏들을 보면 신적인 존재 그리는 처럼 그려요. 스포트를 최대한 비춰주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정우성이라는 인물을 못 만났으면 과연 이렇게 남성성을 냉정하게 묘사하는 김성수 감독이 현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좋은 남성성을 그릴 수 있었을까?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이제 스크린 밖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갖고 있는 무결한 느낌? 그렇죠. 올곧은 느낌? 그걸 포함해서 모습도 아름다운. 이걸 다 갖고 있는 배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런 장르 영화에서 알파 메일이라고 하죠. 알파 메일을 묘사할 때 이게 척하는 게 아니라 정성이잖아. 약간 그렇죠. 이러면서 납득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런 지리멸렬한 남성성이 거의 대부분의 현실이지만 나는 아직 이런 남자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존재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정우성을 자기의 아스날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변기창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사도 물론 정우성 씨죠. 근데 그 행주대교 회군이 정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 혈혈단신으로 그 앞에서 마치 천안문 사태 때처럼 탱크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그렇죠. 픽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우성 씨를 보면 약간 삼국지로 치자면 조자룡 이미지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유비의 외아들을 품에 안고 일당백으로 혈로를 뚫어가면서 아기를 아두공자를 살려내는 그거였는데 이번에 형주대교 씨를 보면서 저는 아니 이번에 장비랑 조자룡을 합쳤네. 장판교에서 장비가 딱 이렇게 버텨서 약간 그 장철대 무협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사실 무사에서 그 혼자 창들로 돌진하는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 딱 그 이미지의 연장인 거고 멋있게 진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무엇을 위해서 패배하느냐. 그러게 이기질 못하네 정우성 씨가 좀처럼 영화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우성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 비트가 나온 지 25년이고 아마 이게 같이 하신 지는 26년일 거예요. 26년의 시간이 추적되어 있는 거기도 하죠. 정우성 배우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비트, 태양은 없다, 무사, 아수라는 약간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축적되어 있는 그 김성수 감독님 영화에서의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배우 정우성만 놓고 보면 그걸 계속 깨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똥깨 뭐 네, 그렇죠. 스스로 망가진 연기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깰 수 없는 그 멋짐의 욕을 못해 욕을 욕연기를 못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좀 그게 현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이태신이라는 캐릭터가 맞아요. 정우성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마련된 거기도 하고 그 존재로부터 이 영화가 거꾸로 역산해서 만들어진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신이 전두환이라는 실존 인물에서 만든 전두광의 반대말을 모아서 네.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한편 그럼 전두광은 매우 전두환하고 비슷하냐. 물론 이제 연기에 감동받은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린 사실 전두환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린 뉴스에서만 봤고 제가 좀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황정민 씨 연기한 전두광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건 이안 맥켈런이 리처드 3세를 연기한 적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리처드 3세를 영화화한 거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현대적인 군복을 입고 나와서 중세 이야기를 연기하고 이안 맥켈런이 그 찬탈의 아이콘이죠. 영국 왕조에서 몸도 좀 이렇게 구부러지고 시샘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물하고 피지컬이 움직이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과장하면 골룸?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제 전두환의 일상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회 선후배랑 어떤 얼굴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땡전 뉴스를 봤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인상은 황정민의 전두광보다 훨씬 감정도 메마르고 투박하고 무대뽀? 돌쇠 같은 약간 그런 막 밀어붙이는 보스 기질이 강한 사람? 열등감도 쌓여 있고 이거 다 예측이지만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 이태신에 대한 열패감. 근데 그걸 되게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정말 장태환한테 안 그랬을 것 같잖아요. 전두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2차 창작물에 가깝고. 그렇죠. 이 셰익스피어리안한 전두광의 모습이라는 게. 네, 이게 전형적으로 역사를 다시 영화로 끌고 오는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역사의 표면을 가지고 극적인 형상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물리적인 실체를 구현해주는 거는 나머지 캐릭터들의 인간 군상들이고 그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그랬다라고랑 좀 별개로 있을 법한 사람들이거든요. 김호랑 소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대로 살려놓은 거고. 여러 인물들이 있죠. 뭐 전형적으로 이제 김희성 배우가 맡은 그 국방장관, 오국상이나 아니면 뭐 제일 멋있게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특전사령관 호위하는 오진호 소령, 정혜인 배우가 맡은 김호랑. 네. 아니면 그쪽에 있었던 공수역 특전사령관 정만식 배우가 맡은 캐릭터라든지 그 병장으로 전사하신 분도 영화에서 재현을 했더라고요. 장교도 아닌데 끝까지 그 벙커를 막다가 사살된 병장도 씬을 만들어 넣으셔서 저는 약간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섞여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표면만 갖고 와서 큰 축의 두 캐릭터는 만들어진 어떤 인물들, 실제 사람을 본다기보다는 평면화시키고 나머지 실제 디테일들은 이런 주변 인물들이 살려주고 그래서 현실감을 높이고 실제 극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는 그 완전히 평면화된 두 인물. 아마도 감독님 생각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어쩌면 않아야 될 남성성의 혹은 직업윤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남성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반대 사람으로서 이제 전두광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나머지 이제 채운 그런 형식이라 갖고 사족인데 필요하겠구나 싶었던 게 하나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낭만이잖아요. 추락하는 남성성에 실패한 낭만에 대한 건데 최후를 예감하고 이제 출격하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런 것들의 뉘앙스를 만들어주는 건 거죠. 멜로드라마적인 어떤 순간이라든지. 그건 다른 군인의 일환데 이태신 장군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